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 강요하지 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40년을 함께한 부부,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느냐, 가족의 평화를 지키느냐. 하지만 이 선택 앞에서 세 자녀는 서로를 원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솔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한도현 67살.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쳤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 정숙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죠. 아침에는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바둑을 두며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보,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정숙이 갑자기 남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집에서 매일 앉던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 말이에요. 도연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빛이 진짜로 당황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진단서에는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단계.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지만 도연에게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앞으로 2, 3년 정도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가족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날 밤 도연은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남 지훈이에게, 장녀 소라에게, 그리고 막내 민재에게. 모두 충격받은 기색이었지만 누구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라는 애매한 위로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장남 지우는 사업 실패 후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장녀 소라는 이미 시어머니를 간병한 경험이 있어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막내 민재는 외국에서 막 들어온 상황이라 한국 생활 적응도 벅찬 상태였죠. 누가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서로의 시선을 피하며 각자 머릿속으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 돈, 희생, 그리고 책임.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중이라서요. 솔직히 간병까지 할 여유가 없어요. 소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는 맨날 그런 식이네요. 그럼 누가 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 간병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누나. 차라리 좋은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기라는 거냐? 바로 이 순간부터 한 가정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과 의무, 희생과 책임 사이에서 갈등이 커져갔고 형제자매는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정의 간병 전쟁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래서 더욱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기도 하죠. 도연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 정숙이 옆에서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40년 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1973년 봄이었습니다. 27살의 도연은 갓 임용된 교사였고 25살의 정숙은 은행에서 일하는 꽃같은 여인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들은 첫눈에 서로에게 끌렸습니다.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정숙이 수줍게 물었었죠.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연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도요. 그때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1년 후 그들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전셋집에서 시작된 신혼생활. 정숙은 결혼과 함께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당시엔 당연한 일이었죠. 2년 뒤 첫아들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정숙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봤고 도연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학원에서 부업까지 했습니다. 3년 뒤에는 딸 소라가 그리고 또 4년 뒤에는 막내 민재가 태어났죠. 여보,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에요. 정숙이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더 열심히 할게요. 도연은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정숙은 50평생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옷, 아이들 학용품, 아이들 학원비가 우선이었죠. 도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용차 한 대 없이 지하철과 버스로만 다니며 늘 낡은 정장 2벌을 번갈아 입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아? 중학생이 된 지훈이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파트타임 일까지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생활이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손이 거칠어졌어? 소라가 엄마 손을 만지며 물었을 때 정숙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대학에 갔고 도연은 교감을 거쳐 교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정숙은 막내가 대학에 간 뒤에야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그때 그녀의 나이 51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이네요. 정숙이 도연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정말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훈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결국 부모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40살이 된 지금까지도 독립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얹혀 살고 있었죠. 소라는 결혼 후 시어머니를 10년간 간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고 자신만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민재는 유학을 보냈지만 외국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방황하다가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리고 지금 어머니의 치매 진단 앞에서 세 자녀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인가?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지훈이는 방에서 자고 있고 소라는 집에 갔고 민재는 아직 잠자리를 정하지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냉장고를 뒤지며 투덜거렸습니다. 아, 먹을 게 없네. 엄마, 아침은요? 정숙이 당황하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도연이 말렸습니다. 지훈아, 내가 해먹어라. 엄마 몸이 안 좋으시다. 에이, 아버지. 엄마가 아픈 것도 아니고 그냥 깜빡한 거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깜빡한 게 아니라 치매야. 내 엄마가 치매라고. 지훈은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도 지금 힘든데. 힘들다고?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바친 엄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힘들다고?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저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사업만 잘 되면. 사업.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댈 거냐? 이때 소라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어제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소라야, 너는 언제 와서 도와줄 수 있겠니?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저도 지금 힘들어요.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는데 이제 친정어머니까지. 솔직히 말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아이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숙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의 마지막 배려였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이는 체념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도연의 오랜 친구 박창수가 찾아왔습니다. 도연아,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지? 창수야. 솔직히 말해서 아이들이 더 큰 문제야. 엄마를 돌보는 것보다 아이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게 더 어렵다. 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세상이 그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짐이라고 생각하지. 그때 지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창수 아저씨,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간병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창수가 지훈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전문가? 자식보다 나은 전문가가 어디 있어? 네가 사업에 실패한 게 부모님 잘못이냐?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져 갔습니다. 이제 정말로 전쟁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창수가 돌아간 뒤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지훈은 아버지와 창수의 말에 상처받았다며 방에 틀어박혔고 도연은 답답한 마음에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정숙은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계속 돌리면서도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저녁 때 소라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반찬 몇 개를 담은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정숙이 소라를 보더니 잠깐 망설였습니다. 누구시죠? 소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알아봤는데. 엄마, 저예요. 소라예요, 딸. 아, 소라. 우리 딸. 정숙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때 지훈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누나 왔네. 어서 와. 오빠, 어머니 상태가 어제보다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지훈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아침에 아버지랑 싸우고 나서 계속 방에 있었거든. 싸웠다고? 뭐 때문에? 간병 문제로. 아버지가 나보고 엄마 돌보라고 하시는데 솔직히 나는 무리야. 사업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소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사업이 더 중요해? 누나야말로 뭔 소리야? 나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고. 40대 중반에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알아?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10년을 보냈어. 내 청춘도 내 꿈도 다 포기하고. 이제 친정어머니까지 내가 다 감당하라고. 정숙이 두 자녀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싸워요?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지우는 계속 자신의 입장을 고집했습니다.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는 지금 집에서 나가서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야. 엄마 간병까지 하면 언제 내 인생을 찾겠어? 그럼 나는? 내 인생은 언제 찾으라고? 나만 계속 희생하라는 거야?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막내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큰 캐리어를 끌고 온 모습을 보니 짐을 정리하고 온 것 같았습니다. 형, 누나,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 소라가 민재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잘 됐네. 우리 어머니 간병 문제로 얘기하고 있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민재가 잠깐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문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 요즘 시설도 좋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잖아. 소라와 지훈이 동시에 민재를 쳐다봤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어. 우리가 아마추어로 간병하는 것보다. 소라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마추어? 오빠, 어머니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을 아마추어가 돌본다고? 민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누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간병은 24시간 돌봄이 필요해.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돈으로 해결하자는 거야? 꼭 돈 문제는 아니고. 어머니께도 더 나을 수 있어.
전문 간병인이 있고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외로움도 덜하고. 그때 정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의 대화가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걸 어렴풋이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소라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다 들으셨어.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누나, 나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돌볼 수 없는 상황이면 차라리 뭐, 버리자는 거야?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민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 상황을 봐. 나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누나는 이미 시어머니 간병으로 지쳤고 민재는 이제 막 들어와서 정착해야 하고. 그럼 아버지 혼자 다 하시라는 거야? 아버지도 일은 가까운 나이신데. 민재가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혹시 부모님이 보험이나 연금 같은 건 얼마나 있으신지 알아?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소라가 민재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어머니 병원비 걱정하는 거야? 아니면 상속받을 재산 걱정하는 거야? 누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걱정돼서 하는 소리지. 걱정? 외국에서 놀다가 이제 와서 재산 계산부터 하는 게 걱정이야? 지훈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우리가 지금 가족끼리 왜 이래?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가족? 진짜 가족이면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짐 취급하겠어? 나는 정말 실망이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세 자녀가 거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무슨 일이냐? 소라가 아버지를 보며 울먹였습니다. 아버지. 오빠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요.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 지훈이 급히 해명했습니다. 아버지,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얘기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지만 간병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수도.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하지만 아버지 혼자서는 한계? 너희들이 도우면 한계가 없지 않겠냐?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도울 거예요. 하지만 오빠들이. 지훈과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희생과 책임,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결국 그날 밤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각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더욱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 도연은 화장실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숙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문이 안 열려요. 나 좀 도와주세요. 도연이 급히 일어나 보니 정숙은 화장실 안에서 문을 밀고 있었습니다. 당길 줄 몰라서 갇혔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자기야, 문을 당겨봐요. 당긴다고요? 어떻게요? 40년을 함께 산 집의 화장실 문을 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도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잠깐 마트에 다녀온 사이 정숙이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행히 큰일은 없었지만 도연은 그날부터 정숙을 혼자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훈아, 아버지가 외출할 때 잠깐만 엄마 좀 봐달라. 아버지. 저도 면접 준비하느라 바빠요.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이상한 행동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상한 행동? 내 엄마가 너를 키우느라 밤새워가며 돌봤을 때는 이상한 행동이 아니었나? 지훈이 입술을 씹었습니다. 아버지, 그때와 지금은 다르잖아요. 바로 그 순간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도둑이 들었어.
도연과 지훈이 급히 달려가니 정숙이 거실 한 구석을 가리키며 떨고 있었습니다. 저기 낯선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있을 뿐이었죠. 엄마, 아무도 없어요. 진정하세요. 지훈이 어색하게 달래려 했지만 정숙은 계속 두려워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자 도연은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라야, 엄마 상태가 더 심해졌다. 환각 증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아버지, 제가 내일 가볼게요. 다음 날 소라가 왔을 때 정숙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라가 가져온 반찬을 보며 정숙이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맛있어 보이네요. 엄마, 제가 만든 거예요. 누구시죠? 너무 친절하시네요. 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보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숙이 화장실에서 실수를 한 것입니다. 아버지, 이걸 어떻게? 소라가 당황해했을 때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소라는 아버지 혼자 이런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몸이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게 내 아내인데. 그때 지훈이 나타났습니다. 집안에 퍼진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 냄새 뭐예요? 창문 좀 열어요. 소라가 오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실수하신 거예요. 좀 이해해줘요. 이해? 이런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진짜 전문 요양원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도연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요양원 얘기 그만해. 내 아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라는 거야. 아버지도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런 상황이 몇 년간 계속될 수 있어요.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누나는 쉽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할 건데, 누나도 자기 생활이 있고 나도 취업 준비해야 하고. 그 순간 정숙이 거실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희는 엄마의 가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족?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 같은데.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나야. 도연이. 당신 남편. 정숙이 도연을 자세히 바라보다가 조금씩 기억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아, 도연 씨. 맞네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자녀들이야. 지훈이, 소라, 그리고 자녀요? 우리에게 자녀가 있었나요? 이 말을 들은 지훈과 소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들의 존재가 지워져 버린 것이었죠. 그날 저녁 민재가 돌아와서 상황을 전해들었습니다. 정말 심각하네. 이 정도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니야? 소라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요양원 얘기할 거야? 누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어머니를 위해서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어머니를 위해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 거야? 민재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매일 와서 돌볼 거야? 형은? 아버지 혼자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 말이 맞아. 우리가 아마추어로 간병하는 것보다는.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아마추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어머니의 진짜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때 정숙이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요. 모르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요. 세 자녀는 어머니의 우는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의 싸움이 어머니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도연이 아내를 달래며 자녀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희들이 싸우는 소리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 하신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내를 위한 길이 무엇일까?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과 현실적인 한계 사이에서 도연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2주일이 더 지나자 도연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2~3번씩 깨어나 정숙을 돌봐야 했고 낮에는 한순간도 아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2주 만에 10kg은 빠진 것 같았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정숙이 방에서 부르는 소리에 도연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여기 있어요, 자기야.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이제는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도연은 매번 자신을 소개해야 했습니다. 나는 당신 남편 도연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 남편? 저에게 남편이 있었나요? 이런 대화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점심때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도둑이야.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어. 도연이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뭘 잃어버리셨어요? 반지. 결혼 반지가 없어졌어요. 도연이 정숙의 손을 보니 결혼 반지는 그대로 끼워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 있어요. 손가락에 끼고 있잖아요. 이게 내 반지예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산 반지예요. 정숙이 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내 반지가 아니에요. 누군가 바꿔치기 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창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도연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아, 너 이게 뭔 꼴이야? 완전히 늙어버렸잖아. 창수야. 정말 힘들다. 밤에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도 한순간 방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아이들한테 도움을 받으라고. 아이들? 지훈이는 취업 준비 핑계대고 민재는 요양원 얘기만 하고. 소라만 가끔 와주는데 그 애도 자기 생활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고. 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솔직히 말할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랑이 아니라 고집이야. 고집? 그래, 고집. 정숙이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애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 뭔지 생각해봐야지. 도연이 화를 냈습니다. 창수야, 너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기라고? 남의 손이 아니라 전문가의 손이지. 도연아, 현실을 봐. 너 이렇게 계속하다가 먼저 쓰러지면 정숙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 순간 정숙이 화장실에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서 나갈 수가 없어요. 도연이 급히 달려가서 정숙을 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또 실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창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구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정숙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연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창수야. 이런 일이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 그런데 어떻게 남한테 맡겨? 도연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 전문 간병인은 이런 일에 훈련받은 사람들이야. 네가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어. 하지만 정숙이는 나만 찾아. 낯선 사람이 돌보면 더 혼란스러워할 텐데.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해. 그리고 도연아, 솔직히 말해. 정숙이가 지금 너를 얼마나 알아봐? 도연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요즘 정숙은 남편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들 얘기해봐. 지금 이 상황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잖아. 아이들이 부모를 돌보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방법이 있다고. 꼭 집에서 직접 간병해야만 효도인 건 아니야. 그때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면접을 보고 온 모양인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버지, 창수 아저씨 안녕하세요. 창수가 지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아버지 좀 봐라. 이러다가 먼저 쓰러지시겠다. 지훈이 아버지를 쳐다보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아버지의 모습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다.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무리하시면. 창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지훈아, 네가 아버지를 설득해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지훈이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생각해봤는데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버지 혼자서는 한계가.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 다 내 아내를 어디 보내려고 작정을 했구나.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창수야, 너까지 내 아이들 편을 들 거야? 창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나는 내 편이야.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거야. 네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때 정숙이 방에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집이 아닌 것 같은데. 40년을 살아온 자신의 집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도연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창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연아, 정숙이를 봐. 이미 이 집이 낯선 곳이야. 그렇다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지훈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라고 해서 나쁜 곳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어머니한테도 더 나을 수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아내는 내가 지킨다. 창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연아,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니면 내 자존심이야? 자존심? 그래, 자존심.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가장으로서의 자존심. 하지만 진짜 정수기를 위한 건지 생각해봐.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창수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진짜 정수기를 위한 선택이 뭘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랑일까? 아니면 정말 고집일까? 하지만 답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놓아준다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큰 사랑일 수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정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도연은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재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형과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누나. 내일 집에서 중요한 얘기 있으니까 꼭 와줘. 무슨 일인데? 소라가 물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아버지도 계실 때 함께. 다음날 세 자녀가 모였습니다. 민재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지훈이 물었습니다. 간병 분담 협정서와 재산 상속 관련 서류야. 소라가 펄쩍 뛰었습니다. 뭐? 협정서? 민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누나, 형,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버지는 한계에 다다르셨고 우리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만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자는 거야. 지훈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데? 간단해. 누가 언제 얼마만큼 간병을 담당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비용과 상속 비율을 정하는 거야. 소라가 화를 냈습니다. 민재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계약서로 정하자고. 누나,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지금처럼 애매하게 가면 결국 아무도 제대로 안 하게 돼. 그때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가족 간병 분담 계획서입니다. 누가 어떻게 어머니를 돌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려고 해요. 도연이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보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간병을 시간당 얼마, 일당 얼마로 계산한다고? 아버지, 공평하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누가 더 많이 희생했는지, 누가 더 많이 돈을 썼는지 나중에 다툴 바에는.
도연이 서류를 팽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이 내 아내를, 너희들 어머니를 돈으로 계산한다는 거냐. 소라도 민재에게 화를 냈습니다. 민재야, 넌 정말 너무해.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벌써 상속 얘기까지. 민재가 변명했습니다. 누나, 오해하지 마. 나는 공정하게 하자는 거야. 지금 누나가 제일 많이 희생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상속에서도 더 받는 게 맞잖아. 지훈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상속 비율을 다르게 한다고? 당연하지. 간병에 더 많이 기여한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야, 이 계산대로 하면 나는 거의 못 받는다는 거 아니야? 형이 간병을 안 하니까 당연한 거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소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정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큰 소리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싸워요? 무슨 일이에요? 도연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정숙은 도연조차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왜 저를 만져요? 이 모습을 본 세 자녀는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버지, 현실을 봐야 해요. 이렇게 가면 가족이 다 망가져요. 차라리 명확하게 정하는 게.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확하게? 부모 자식 간에 뭘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거냐. 소라가 민재에게 화를 냈습니다. 민재야, 넌 정말 변했다. 외국에서 뭘 배워온 거야? 누나,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야. 지금처럼 감정으로만 접근하면. 합리적? 어머니를 돌보는 게 돈 계산이야? 지훈이 끼어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민재 말도 틀리지 않아. 누나가 지금 제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소라가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보상? 오빠도 그런 생각이야? 내가 어머니 돌보는 게 보상 받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런 게 아니라 공평하게. 공평? 그럼 오빠는 뭘 했는데 공평하다고 해?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뭘 했어? 집에 얹혀 살면서 어머니 간병은 나한테 맡기고 이제 와서 상속은 공평하게 받겠다고? 이때 소라에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오빠들, 진짜 말해줄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이미 죽었어. 세 남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소라는 울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밤 전화가 와.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못 찾겠다고,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하신다고. 그때마다 내가 달려와서 찾고 달래고 씻기고. 내 남편은 이제 내가 친정에만 신경 쓴다고 불만이야. 내 아이들은 엄마가 할머니만 챙긴다고 서운해해. 도연이 소라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소라는 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나한테만 의존하려고 해. 왜 나만? 나도 사람이야. 내 인생도 있다고. 지훈이 변명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나도 도우려고 하는데. 도우려고? 언제? 어떻게? 말로만 도우려고 하는 거야? 민재도 말했습니다. 누나, 그래서 체계적으로 하자는 거잖아. 체계적? 어머니를 물건 취급하는 게 체계적이야?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시어머니 간병으로 이미 지쳐있는데 친정어머니까지. 나는 간병인이 아니야. 나도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라고. 그 순간 정숙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요. 왜 자꾸 싸워요? 모든 사람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소라가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저는 소라예요. 엄마 딸이요. 딸? 제게 딸이 있었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를 잊으셨어요? 저를 위해 평생 희생하셨다면서요. 이제는 저를 모르신다고요?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현실의 잔혹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희생해도 아무리 사랑해도 치매는 모든 기억을 지워버린다는 것을. 그날 가족회의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더욱 깊어졌고 이제 법적 다툼까지 검토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지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민재는 법무법인에서 상속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라만 어쩔 수 없이 하루 걸러 하루씩 와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도연은 그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려던 마음이 오히려 가족을 해체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옷장을 뒤지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뭘 찾고 있어요? 옷. 좋은 옷을 찾고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중요한 일이요? 정숙이 도연을 빤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낯익은 분이네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을 조금이라도 기억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도연이에요. 당신 남편. 남편, 아, 맞다, 남편이 있었지. 정숙이 천천히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 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까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숙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야, 괜찮아요. 저도 함께 있으니까.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나는 미쳐가고 있어요. 정숙이 도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도연 씨,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이죠? 아이들은.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 간병 문제로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정숙이 소라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라, 우리 딸 소라. 소라가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만에 자신을 알아보는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를 아세요? 물론이지, 내가 어떻게 내 딸을 모르겠어.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정말 저를 기억하세요? 기억해. 내가 10개월 뱃속에 품고 30시간 진통 끝에 낳은 내 딸 어떻게 잊겠어. 정숙이 소라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지? 소라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전혀 힘들지 않아요. 거짓말, 엄마가 다 알아. 너만 고생시키고 있다는 거. 그 순간 정숙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병이 없던 때처럼 맑고 따뜻한 눈빛이었습니다. 소라야, 지훈이와 민재는 어디 있니? 오빠들은 바빠서. 바쁘다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는 거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아이들이 간병 문제로 조금 의견이 다른 상황이에요. 정숙이 도연을 쳐다보더니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정숙이 소라의 말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바보가 된 건 맞지만 완전히 바보는 아니야. 다 느끼고 있어. 그리고 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사업 실패하고 집에 들어와서 또 실패가 두려워 도망치고 있는 거고, 민재는 외국 생활 때문에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소라는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집안 분위기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거지. 세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정숙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숙이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힘들지? 괜찮아요. 당신만 괜찮으면. 거짓말 마세요. 거울 좀 보세요. 완전히 늙어버렸잖아요. 정숙의 말에 도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낡은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들. 그리고 정숙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한테 쓴 편지들. 어버이날, 생일, 스승의 날. 정숙이 편지 하나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요. 엄마가 아프면 제가 엄마를 돌봐드릴게요. 사랑해요. 지훈 올림.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는 천사예요. 엄마처럼 착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소라가. 그리고 마지막 편지. 엄마, 외국에 가서도 엄마 생각할게요. 꼭 효도하는 아들이 될게요. 민재. 편지를 읽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리고 소라와 도연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편지들을 가슴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착했던 아이들이 지금 엄마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되고 있구나. 소라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맞아. 소라야, 엄마가 다 망치고 있어. 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소라야,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오빠들한테 전해줘. 무슨 부탁이세요? 엄마는 이제 가도 돼. 너희끼리 싸우면서까지 엄마를 지킬 필요 없어. 도연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자기야,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도 알잖아요.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 정숙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놓아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보내줘요. 그 순간 정숙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의 명료함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이분들은 누구세요? 소라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간명한 순간이 끝나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동안 정숙은 자신의 진심을 전달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놓아주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정숙의 마지막 간명한 순간이 지나고 3일 후 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세 남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모두 집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지훈과 민재는 망설였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집으로 왔습니다. 오후 3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과에 세 남매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들어봐라. 나는 너희 엄마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 내 고집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 엄마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말씀하셨다. 자신 때문에 가족이 망가지는 걸 보고 싶지 않다고. 소라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엄마를 좋은 요양원에 보내기로.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이미 알아봤다. 의료진도 상주하고 시설도 좋은 곳으로. 민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반대했던 건 내 자존심 때문이었다.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지켜야 한다는 하지만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도연이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해주는 거야. 내가 혼자 끙끙대면서 엄마를 돌보는 것보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게 엄마한테도 더 나을 거야. 소라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소라야, 네가 뭘 잘못했니? 네가 없었으면 엄마는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 네가 제일 많이 희생했어. 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저도 미안해요. 너무 제 일만 생각했어요. 지훈아, 너도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니까 함께 힘을 모아보자. 민재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차갑게 접근했네요. 가족을 계약서로 정리하려고 했다니.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거야. 그것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때 정숙이 갑자기 일어나서 가족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무슨 모임인가요? 도연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자식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 좋은 말이네요. 그 모습을 본 세 자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2주 후 정숙은 서울 근교의 좋은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도연은 정숙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결혼 사진, 아이들 사진, 그리고 정숙이 즐겨 입던 옷들. 아버지, 이것도 가져가세요. 소라가 어머니의 화장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예뻐 보이시라고.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새로운 환경을 신기해했습니다. 여기 예쁘네요. 호텔인가요? 간병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르신, 여기가 앞으로 지내실 곳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도연은 아내를 방에 안내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편히 지내요. 내가 자주 올게. 당신 누구시죠? 정숙은 여전히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도연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손에 아내를 맡긴다는 안심감이 있었으니까요. 그날부터 도연은 매일 요양원에 방문했습니다. 지훈도 취업에 성공한 후 일주일에 2~3번씩 왔고, 소라는 부담이 줄어든 후 더 자주 어머니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재도 정착한 후 꾸준히 어머니를 뵈었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 다시 화목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를 원망하지 않았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6개월 후 도연은 창수에게 말했습니다. 창수야, 네가 맞았어. 진짜 사랑은 때로는 놓아주는 거더라. 이제 알았구나. 정숙이는 어때? 전문가들이 잘 돌봐줘. 나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족들도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어서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됐어. 창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야, 도연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간병은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문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관계이지 희생을 강요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연네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